안녕하세요. 임경태입니다. 자, 오늘 배울 강의는 파이썬의 함수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미 내장 함수라는 개념으로 여러 가지 함수들을 소개를 드렸는데 지금부터 소개해 드릴 것들은 내장 함수뿐만 아니라 우리 유저들, 즉 코딩하는 사람들이 직접 개발해서 만든 함수들을 파이썬 프로그래밍 안에서 활용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파이썬에서 함수라 하면은 우리가 가장 첫 번째로 프로그래밍 랭귀지를 한 번도 다뤄보지 않았다고 가정을 하면 함수가 어떤 건지 전혀 감이 안 오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수의 개념이랑 함수의 형태, 함수가 어떻게 사용되느냐를 보고 어떤 형식으로 되어 있느냐 보고 그 다음에 함수 중에서 매개 변수 전달과 값을 반환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함수의 활용 방법입니다. 그래서 매개 변수가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함수를 이용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 특히 값을 반환해서 하나의 컴포넌트, 부품처럼 프로그래밍 랭귀지를 사용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을 설명드리고, 그리고 또 이제 이걸 이야기할 때 지역 변수와 전역 변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죠. 앞서 설명한 대로 오늘 배우실 항목 중에서는 함수가 뭔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이해하시면 되고, 두 번째로 매개 변수가 뭔지, 세 번째로 반환값이 뭔지, 함수의 반환값, 마지막으로 지역 변수, 전역 변수의 차이가 뭔지, 총 이 네 가지를 유의하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로 함수가 과연 무엇인가? 자, 함수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수학 시간에 이미 배웠죠. 혹시 이런 거 기억나시나요? 우리 fx는 ax b. 자, 요거 뭐죠? 함수죠. 자, 우리 1차원 함수, 2차원 함수 수학 시간에 배운 거 기억나시죠? 거기서 말하는 함수가 파이썬의 함수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거의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함수를 배우기 전에 우리가 수학에서 나오는 함수가 요거를 풀어서 쓰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fx라는 거는 x의 어떤 입력값을 넣었을 때 아웃풋값, 이 ax 플러스 b에 x가 들어가고 a가 뭔지는 모르겠다만 여튼 어떤 뭐 변수 같은 거겠죠. 이것을 계산한 거를 리턴해주죠. 즉 함수 f에다가 x라는 입력값을 넣고 돌리면 뭔가 아웃풋으로 값을 전달해주죠. 자, 그게 함수입니다. 수학에서 함수도 똑같죠. fx는 ax 플러스 b에서 x에 1을 넣든 2를 넣든 3을 넣든 이 함수는 항상 y값 혹은 fx의 결과값을 반환하죠. 자, 우리는 이거를 파이썬에서 구현할 겁니다. 이미 구현이 돼 있고 이걸 어떻게 사용하는지 오늘 공부를 할 거예요. 자, 개념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수학적으로 얘기할 때 함수는 요거였고, 개념적으로 자, 무엇, 여기서는 수학에서는 x를 넣었죠. 입력으로. 무엇을 넣으면 그것이 처리되어서 다시 어떤 것을 돌려주는 기능을 하는 것을 바로 함수라고 한다. 자, 우리 수학에 있던 함수와 똑같죠. fx는 ax 플러스 b의 반환값이 바로 돌려주는 값. 자, 함수의 예제를 한번 볼게요. 현실 세계에서 음료 자판기를 생각해 봅시다. 자판기에 동전 넣고 콜라 버튼 누르면 콜라 나옴. 이때 동전 금액을 콜라에서 뽑을 수 있는 액수인지 확인하고, 만약 콜라를 뽑을 수 없는 금액이면 기계가 알아서 돈이 부족해 라고 해서 콜라를 뽑지 않죠. 하지만 사람은 기계 안쪽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함수를 사람들은 블랙박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블랙박스도 이해 가시죠? 이 안에 내부 로직을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이 자판기 내 로직을 모르죠. 그렇지만 일단 인풋으로 X로 500원을 넣고 그 다음에 콜라 딱 누르면 콜라가 나온다. 그런데 만약에 살 돈보다 돈이 적으면 콜라가 안 나온다. 그렇죠. 네, 요것이 바로 함수의 개념입니다. 사용자는 입력값만 알면 아웃풋 값으로 뭔가가 나와요, 일단.
자, 그러면 파이썬에서 제공하는 함수의 분류를 한번 나눠봅시다. 자, 그냥 크게 두 가지로만 일단 분류를 해볼게요. 파이썬에서 자체에서 제공하는 함수 같은 경우에 별도의 반환값이 있는 함수, 그리고 반환값이 없는 함수, 이렇게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반환값이 없는 함수의 경우는 그냥 함수 이름하고 가로 열고 닫고 쓰면 됩니다. 뒤에 설명하겠지만 대표적으로 프린트. 자, 요거 반환값이 있나요? 없나요? 자, 여기서 말하는 반환값을 좀 헷갈려 하실 수도 있어요. 교수님, 프린트 하이 하면은 하이라고 찍히던데요? 그 반환된 거 아닌가요? 하이? 예,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출력상으로 반환됐다고 우리가 리터럴하게 문맥상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여기서 뭔가 반환한다 라는 이름은 다음과 같이 함수 이름 가로 열고 닫고 해서 이 함수의 블랙박스를 돈 다음에 결과가 다음과 같이 어떤 변수로 저장할 수 있는 경우를 바로 반환값이 있는 함수라고 합니다. 자, 위랑 아래랑 이해 가시죠? 자, 우리가 이 프린트문을 이렇게 해서 프린트해서 뭐 tmp라는 변수로 저장할 수 있나요? 없죠. 그냥 우리 프린트는 화면에 출력되는 기능 이렇게 사용하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반환값이 없는 함수. 자, 뒷장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시죠. 말씀드린 대로 프린트 함수는 괄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을 그냥 화면에 출력하는 역할만 한다. 그래서 이걸 뭐 어떤 다른 변수에 저장하지 않는다. 자, 그래서 그 구조를 다음과 같은 그림으로 한번 봅시다. 제가 이 교재를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이렇게 사람이 한 방에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추상화가 잘 된 예제, 그림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선택했습니다. 자, 보시죠. 자, 지금 보시면 함수 자체는 블랙박스 형태로 되어 있고 깔때기로 위에서 입력값을 하나 받은 다음에 바깥쪽 깔때기로 출력값을 하나 출력을 한다. 이런 형태로 되어 있죠. 맞습니다. 함수는 앞으로 이 모양을 그대로 생각해 주세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냥 이 모양을 머릿속에 담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화면 출력을 할 때 난생 처음 파이썬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반환값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이건 그냥 화면에 뿌려진 거일 뿐 이거를 함수의 출력 결과를 변수에 저장하고 그런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 두 번째로 반환값이 있는 함수를 살펴봅시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int 함수 우리 배웠죠. int 함수는 입력받은 문자열을 변환해서 정수 형태로 반환한다. 정수 형태로. 자, 예제를 보죠. int 가로 열고 닫고. 이거 함수죠. 일단 가로 열고 닫고가 들어가면 무조건 함수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int형 요거 지금 1, 2, 3, 4 이거 숫자 아니죠. 왜냐면 쌍따옴표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스트링 형태인데 이거를 int 함수에 입력값으로 넣어다오 하고 출력을 어떻게 했죠? 지금 저장했죠. 어디에다가 num이라는 변수에. 자, 즉 이 말은 바로 이 함수를 돌면 마지막에 어떤 값을 뱉어준다. 그 값을 우리는 변수에 저장할 수 있다. 지금은 num이라는 변수에 그 값을 저장했다. 프린트에서 num을 찍어보니까 1, 2, 3, 4 나오네요. 자, 이거를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면 자, 함수의 모양은 다음과 같이 똑같이 모든 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입력값으로 스트링 1, 2, 3, 4를 넣고 그 다음에 이 내부적으로 뭔 짓거리를 하는지 우리는 몰라요. 블랙박스라. 하지만 아웃풋으로 어떤 결과값을 반환하고 그 결과값을 우리가 변수에 저장을 했다. 이게 바로 반환값인 함수이다. 자, 세 번째로 이걸 사실 실질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할 겁니다. 자, 사용자 정의 함수라는 게 있는데 그 필요성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한번 들어볼게요. 그 배경에 대해서. 자, 3명의 사용자 ABC가 두 숫자를 입력하고 입력한 값을 더해서 그 결과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짜보자. 자, 봅시다. 자, 그래서 A님 두 숫자를 입력하세요. 정수 1, 정수 2. 결과는 합. B님 두 숫자를 입력하세요. C님 두 숫자를 입력하세요와 같이 똑같은 구문을 반복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어디만 다르죠? 이 부분만 다르죠? 자, 근데 만약 지금 이거를 3개만 하고 있는데 1000개, 10,000개를 한다고 칠게요. 10,000개를 한다고 치면 이 줄수가 몇 개가 될까요?
엄청나게 많아질 겁니다. 줄수가 지금 이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줄이죠. 5줄. 이 5줄을 10,000개를 하면은 50,000개가 되죠. 일단 그냥 카피 앤 페이스트 하면. 자,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for를 써가지고 우리가 for 3번 돌아가지고 요거를 똑같은 거를 3번 돌게 하면 되겠죠. 그런데 for를 돌 때마다 이 앞에 a 값만 어떻게 바꿔주면 될 겁니다. 자, 일단 가장 쉬운 방법으로 이렇게 우리가 지금 15줄로 이 코드를 짰다고 봅시다. 그러면 어쨌든 결과값은 잘 나오네요. 이거를 우리가 사용자 정의 함수로 한번 구현해서 줄여볼게요. 자, 다음과 같이 우리가 윗단에서 3명의 사용자 ABC를 두 개의 숫자를 입력하고 출력 결과 더는 뭐를 함수로 구현하면, 자, 함수로 구현했단 말은 함수를 정의해야겠죠. 함수는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정의하는 방법이 설명이 됩니다. 자, 보시면 우리가 반복했던 부분 기억나시나요? 이 부분. 이 세 줄은 A, B, C 모두가 다 반복을 했죠. 자, 반복하는 구문. 우리가 이걸 예를 들어서 3번이 아니고 10,000번을 반복해야 된다 치면 그 반복하는 부분을 묶어서 하나의 함수로 버리자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반복하는 구문을 묶어가지고 하나의 로직으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우리는 내부적으로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아웃풋은 실제로 num1 플러스 num2가 나온다, 두 개를 더한 값이 나온다 라는 걸 알면 우리는 이 함수를 계속 사용할 수 있겠죠. 계속 코딩을 하면 같은 합을 구하는 함수라고 하면. 그래서 우리는 합펑크라는 함수로 사용자가 직접 만든, 그러니까 파이썬에서 미리 만들어가지고 제공되는 함수가 아닌 사용자가 직접 만든 함수를 다음과 같이 정의를 했습니다. 정의, 데피니션의 약자 def 한 다음에 함수명, 함수니까 가로 열고 닫고 하고 항상 땡땡이 들어갑니다. 자, 땡땡이 들어가면 어떻게? 한 줄을 들여쓰고 그 들여쓴 아이들은 이 함수가 실행될 때 모두 다 실행이 된다. 한꺼번에. 자, 여기서 한번 봅시다. 이 반복되는 input, int로 바꿔서 정수를 2개 입력받은 것은 A, B, C 모두 공통적으로 하죠. 그리고 또 어떤 걸 하죠? num1 플러스 num2 이것도 공통적으로 하죠. 반복되는 코드였죠. 이 반복되는 코드를 합 펑션이라고 만들어서 집어 넣어버렸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return이라는 문구가 있네요. 뭔지 모르겠는데 return 하면 무슨 느낌이 나나요? 돌려주다. 그쵸? 뭐 어떤 걸? 돌려주다. 말 그대로. 자, return이라는 구문을 통해서 이 함수가 종료될 때 마지막에 num1과 num2, 즉 이 부분이 실행된 결과를 반환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이해 가시죠? num 플러스 1, num1 플러스 num2 요거를 합한 거를 return, 이 함수가 끝날 때 반환해 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어떻게 사용하느냐? 자, print로 a를 찍고 그 다음에 합펑크를 다음과 같이 실행을 해줍니다. 근데 합펑크를 실행하면 마지막에 우리가 return이라는 게 있어서 그걸로 뭔가 반환한다 라고 했죠. 여기서 정의를 보니까 num1과 num2를 더해서 return을 한다. 그 말은 num1과 num2를 더한 값을 반환하기 때문에 우리는 앞에서 봤던 반환값이 있는 함수의 특징에 따라서 이렇게 변수, 새로운 합이라는 변수에 return되는 값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시죠. 자, 여기 이만큼이 지금 실행된 결과가 어디냐면 이만큼이네요. A님 두 숫자를 입력하세요. 그래서 10이랑 21 실행 입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합에 이제 그 함수가 실행된 결과가 들어가 있을 테고, 그러면 맨 마지막에 프린트 결과 합 나오죠. 여기. 즉, 이 합은 이 함수가 다 돌은 다음에 반환된 값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 전 장에서 생각한 거랑 같이, 자, 이 부분, 잠깐만요. 좀 지우고. 아이고, 또 이러네. 자,
지금 요 부분 있죠. 합 펑크 부분을 그냥 요 세 줄로 치환해버리면은 똑같이 이 전장이랑 똑같죠. 이 전장에서 펑션을 쓰지 않은 거랑 똑같죠. 지금 이만큼만 보면 요 세 줄을 요 한 줄이랑 치환해버리면, 자 마찬가지로 요 세 줄을 반복되는 이 세 줄을 여기에 치환해봅시다. 요거랑. 그럼 어떻게 되나요? B님 두 숫자를 입력하세요는 당연히 B 차례니까 차례대로 나올 테고, 그 다음에 너밀 더하는 거, 요 세 줄의 코드는 요거랑 치환이 될 겁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C도 여기 합 이 부분을 치환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그쵸? 즉 반복되는 거를 묶어서 함수라는 하나의 행위 객체로 만들어 놓고 이거를 그때그때 불러가지고 쓰는 거예요. 굉장히 간편하겠죠. 자, 좀 더 제가 이미 너무 깊게 설명했는데 벌써 좀 더 상세히 한 줄 한 줄 살펴봅시다. 함수에 대해서. 자, 다음 보신 것처럼 사용자 정의 함수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방금 전에 코드, 그러니까 펑션을 쓰는 거랑 안 쓰는 거랑 완전 동일한 기능이지만 일단 코드의 그 길이가 어떻게 됐나요? 길이가 함수를 썼을 때 훨씬 사용됐고, 반복되는 행, 즉 아까 그 세 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펑션 한 줄로 다 축약해서 그 손 아프게 카피 앤 페이스트 뭐 이런 거 안 하고 한 줄로 모든 걸 끝냈죠. 자, 근데 여기서 옵션이 있습니다. 만약에 사용자로부터 입력받는 걸 int에서 플롯 형태로 바꾼다면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우리가 함수 부분에서 이번에는 int에서 플롯 형태로 입력을 받아야 된다, 변환을 해야 한다 라고 하면 아까 그 우리 int라고 되어 있었던 부분을 함수에서 플롯이라고만 바꿔주면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코드 8-1은 뭐였냐면 함수를 사용하지 않은 코드였죠. 이 코드 같은 경우에는 2, 3, 4, 8, 9, 14, 15행 줄을 모두 다 플롯 형태로 바꿔주는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함수로 만들면 함수 내에 int를 플롯으로만 바꿔주면, 즉 2, 3행만 수정하면 됩니다. 엄청나게 효율적이죠. 자, 이거는 지금 세계 ABC 사람에 대한 예제였잖아요. 만약 이거를 1000명이라고 칩시다. 1000명이면 만약에 8-1처럼 함수를 사용하지 않으면 몇 개의 라인을 고쳐야 될까요? 2000줄의 라인을 하나하나 고쳐야 되는데 함수를 사용하면 할 때는 두 줄만, 사람이 1000명이든 10,000명이든 두 줄만 바꾸면 된다. 자, 여기서 함수를 사용해야 되는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용자 함수의 필요성, 이 부분은 멈춰 두시고 한번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함수의 기본 형태에 대해서 차근차근 살펴봅시다. 함수가 왜 필요한지는 알겠죠? 어떻게 생겼는 거랑. 자, 함수의 기본 형태는 일단 매개 변수라는 게 있는데, 매개 변수를 입력받은 후 그 매개 변수를 가공 및 처리한 후에 반응값을 돌려주는 경우를 얘기한다. 매개 변수는 현재 파라미터라는 영어 이름으로 있네요. 자,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수학 fx는 ax 플러스 b 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매개 변수는 요거. 우리가 입력으로 어떤 걸 가져올 거냐가 바로 매개 변수입니다. 그래서 매개 변수를 입력받은 후 가공 및 처리한 후 반응값을 돌려준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함수를 짜면 함수에는 매개 변수를 여러 개 입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x지만 이렇게도 우리가 받을 수 있죠. 수학에서도 x, y 하면 뭐 ax 플러스 by 플러스 c라고 치면 매개 변수가 지금 두 개죠. 이런 형태로 입력받을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이 매개 변수들을 활용해서 어떤 작업을 해요. 아까는 더했지만 곱하기를 할 수도 있고 나누기를 할 수도 있겠죠. 자기 마음대로, 사용자 마음대로. 자, 그 다음에 반환값으로 return 해가지고 어떤 계산이 완료된 값을 우리가 어딘가에 리턴해서 저장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함수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자판기 예제로 하면은 매개 변수는 뭐죠? 바로 동전이겠죠. 500원 넣으면은 500원, 300원 넣으면 300원, 100원 넣으면 100원짜리.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함수의 기본 형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예제로 두 정수의 합을 반환하는 플러스 함수를 우리가 한번 만들어 봅시다. 사용자 정의 함수를. 자, 코드 안에서 두 정수를 합하는 코드가 너무 많이 나와요. 그럴 경우에 이렇게 함수로 만들어서 플러스라는 함수 하나를 계속 반복해서 활용하면 되겠죠. 자, 함수를 정의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def 함수명 매개변수 1, 매개변수 2, 그 다음에 이거는 함수 안에 있는 변수입니다. result라는 변수, 그리고 이 파라미터들을 이 함수 안에서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파라미터도 즉 변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함수 내부에서. 그래서 입력받은 v1과 v2 파라미터를 다음과 같이 더해서 result라는 변수에 저장하고 이 result를 리턴하겠다, 반환하겠다. 반환이 있는 함수네요. 그래서 이 함수를 돌리면 무조건 뭔가 어떤 게 반환이 돼서 이걸 저장하면 되겠죠, 변수에. 자, 그래서 보면 합은 0. 만약에 이렇게 놓으면, 자,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나중에 어차피 상세히 설명하는데, 이 def라는 함수랑 이 합이라는 변수랑 지금 서로 같은 레벨이죠. 같은 선상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함수 안에 있는 변수랑 밖에 있는 변수랑 레벨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이름으로 불러야 합니다. 이 함수 안에 있는 요 변수들, 이 result라는 변수는 지역 변수, 이 바깥에 있는 부분을 전역 변수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전체에 사용되는 변수, 지역적으로 사용되는 그 지역에서만 사용되는 변수라고 합니다. 자, 이 부분은 좀 이따 자세하게 또 나오니까 여기까지만 설명할게요, 일단. 자, 그래서 우리가 플러스 함수를 호출해서 100과 200을 파라미터로 넣었다. 파라미터로 넣었다. 그러면 여기가 100이 입력된 거고 여기가 200이 입력된 겁니다. 그래서 100 플러스 200은 result는 300이 되겠고 이 result를 리턴해다오, 300을 즉 리턴해다오 해서 리턴한 300을 어디에 저장? 합이라는 전역 변수에 저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합을 출력하니까 다음과 같이 뾰롱 300이라는 결과를 얻었네요. 자, 이런 함수의 구조, 함수의 형태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자, 앞서서 제가 다 설명했던 내용이긴 한데 그걸 정의하면 다음과 같이 포멀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함수를 선언할 때는 항상 가장 시작점은 1번 함수를 선언할 거야 라고 def 띄고 함수명을 써줘야 합니다. 자, definition, 함수의 definition이야 라고 하는 거고 여기에서 플러스는 실제 함수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변수를 만들 때도 변수 이름을 정했죠. 함수를 만들 때도 함수 이름을 정해야겠죠. 이 함수의 이름과 매개 변수 v1과 v2를 파라미터로 입력을 받네요. 그리고 이 입력받은 걸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return을 합니다. 함수의 실현은 자 여기 보신 것처럼 이 함수의 definition 레벨보다 한 단계 낮은 애들 이만큼이 한꺼번에 쭉쭉 위에서 아래로 순서로 실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요거를 실행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요 플러스라는 함수를 호출했으니까 지지지지지 함수를 호출했구나 하면 이 함수로 갑니다. 아, 이 함수는 여기 definition이 여기 있네 봐서 이 매개 변수들은 다음과 같이 v1과 v2가 여기 있구나 라고 값이 입력이 되고 이 함수를 쭉 실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return을 반환받은 것은 지금 여기에 지금 합이라는 곳에 저장이 되게 되네요. 자,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조금 지저분해 보이긴 하는데 이거를 수학 함수랑 빗대어서 제가 잠깐만 TMI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수학 함수랑 비교해 봅시다. 수학 함수로 f v1, v2는 v1 플러스 v2. 만약에 이런 수식이 있다고 칠게요. 수학에서. 자, 이거 지금 사실 요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여기 수학에서도 펑션 이름을 정할 수 있죠. 지금 이 f를 그냥 우리는 여기서 플러스 라고 이름을 만든 거죠. 이해 가시죠? 이 수학 수식이랑 요거랑 지금 같은 행위를 하죠. 그래서 V1, V2에서 100, 200을 입력으로 넣으면 300이 리턴 된다. 수학도 그렇죠. 여기서 100, 200 넣으면 100, 200 들어가니까 300이 나오겠죠. 자, 그거랑 이 코드랑 똑같은 역할을 한다. 자, 그래서 조금 살펴볼 게 프로그램의 틀이라는 명목으로 나와 있는데 보통 우리가 프로그래밍 코드를 할 때는 전체적인 파일 하나에 다음과 같은 형태로 코드를 짭니다. 자, 함수는 미리 선언해서 나중에 코드단에서 한 줄씩 활용하기 때문에 사실 그 파일의 제일 윗단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함수를 미리 선언해야 그 아랫단에 있는 그 선언한 함수를 사용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아랫단에서. 그렇기 때문에 함수 정의하는 부분이 파일의 제일 윗상단에 대부분 위치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설명드렸던 전역 변수, 그러니까 이 전역 변수 같은 경우에는 이 파일 전체에 걸쳐서 활용될 어떤 특정 변수, 그리고 메인 코드 같은 경우에는 실제 함수와 전역 변수를 이용해서 어떤 연산을 할 그런 코드들을 맨 아래에 둡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좀 좋은 팁이 있는데 나중에 함수랑 전역 변수 이런 게 많아지면 그때 사람들이 코딩을 하다 헷갈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함수랑 그 변수가 어떤 변수인지 주석을 다는 것도 굉장히 좋은 습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함수를 사용해서 이번에 계산기를 구현해 볼게요. 다음과 같은 이런 형태의 계산기라고 칩시다. 뭐 계산을 입력하세요 해서 입력을 받네요. 마이너스로 입력받고 그 다음에 두 개의 숫자를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습니다. 그러면 계산된 결과가 리턴돼서 사용자에게 뿌려주면 되겠네요. 이거를 어떻게 함수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이미 수업에서 계산기 만든 거 했죠. 그거를 이제는 함수로 만들어 보자 이겁니다. 자, 기존에 우리가 칼큘레이터를 만들었을 때 그 부분의 코드와 똑같습니다. 어디가? 이만큼이 똑같네요. 이만큼이 똑같아요. if else 배웠을 때 우리 했던 거와 이만큼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함수를 다음과 같이 일단 선언을 해볼게요. 자, 계산기를 만들려면 다음과 이 전장에서 봤듯이 계산할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이런 거를 정보를 알아야 되죠. 그리고 두 번째로 첫 번째 숫자, 두 번째 숫자, 두 개의 숫자를 알아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캘큘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변수, 매개 변수가 총 3개가 있으면 되겠죠. 자, 첫 번째 그 숫자, 두 번째 숫자, 세 번째는 OP는 오퍼레이션 해서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나누기냐 요 3개의 매개 변수를 받고 그 매개 변수를 받은 다음에 if else는 이미 익숙하죠. 이렇게 해서 플러스면은 플러스를 리절트로 저장해라.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결국에 리절트에 저장해라. 해서 여기서 유념할 거. 제일 마지막에 보면 계산기로 계산한 결과를 우리가 리턴을 해야겠죠. 그래야 함수 밖에서 이 연산된 결과를 사용할 수 있을 테니까. 그래서 return 해서 result를 반환하겠다라고 함수를 선언하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우리가 짠 계산기 함수를 활용할 수 있을까요? 다음과 같이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RES라고 리절트의 약자를 이렇게 0으로 초기화를 하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숫자를 bar1, bar2 그리고 오퍼레이터를 오퍼로 해서 다음과 같이 초기화 해줬네요. 자, 그 다음에 코드 부분에서 사용자로부터 3개를 입력받아야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오퍼레이터 중에 하나를 입력받고 숫자 1, 숫자 2를 입력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입력받은 오퍼랑 bar1, bar2를 함수의 매개 변수로 전달해주면 계산기가 계산돼서 나오겠네요. 그 부분을 보죠. 자, 우리가 앞서서 설명했던 칼크라는 계산을 하기 위한 함수 기억나죠? 그 함수에다가 방금 전에 사용자에게 입력받은 bar1, bar2 오퍼레이터를 넣어서 이 함수를 돌린 후에 이 함수가 반환하는 값을 res라는 변수에 저장을 했네요. 그 다음에 출력하면 계산된 결과가 짜잔 하고 다음과 같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res를 출력했네요. 자, 요거를 한번 실습해보면 좋겠습니다. 뭐 나중에 실습은 제가 따로 코드를 한번 짜긴 할 테지만 스스로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가 사용자가 만든 함수의 기본적인 내용이었고요. 두 번째로 함수의 매개 변수를 전달하고 값을 반환받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그러면 함수의 매개 변수 전달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봅시다. 자, 지금부터 2개의 펑션을 만들어서 그 펑션들의 작동 방법을 비교 평가해 볼 겁니다. 한번 보시죠. 일단 첫 번째로 살펴봐야 할 것이 과연 매개 변수의 숫자를 몇 개까지 설정할 수 있는 것이냐. 자, 매개 변수는 제가 계속 설명드렸다시피 함수의 입력값으로 받아오는 거. 그러니까 fx에서 x 부분이 매개 변수죠. 자, 보시면 1번 함수를 봅시다. para2 펑션, 파라미터 2개를 가진 펑션이라는 이름을 가진 펑션이고 파라미터 밸류가 v1, v2 두 개가 있네요. 이렇게. 그리고 두 번째 펑션을 보니까 얘는 para3 펑션이고 v가 1, 2, 3 3개 있네요. 자, 이거 잘 보시면은 무슨 일을 하죠? 자, 이 함수는 블럭이 이렇게 형성된 거죠. 그리고 요만큼이 또 실행되는 블럭이고요. 자, 보니까 v1과 v2를 더한 다음에 반환을 하네요. 왜? 반환을 왜 하냐? return이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거 사용하는 방법을 봅시다. 여기 보시면 합이라는 아이가 또 있죠. 이 합이는 지금 전역 변수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는 아이들은 지역 변수. 왜 지역 변수냐? 자, 이 함수 안에서만 사용되는 변수이기 때문에 이 함수라는 지역 안에서만 활용된다. 그래서 함수의 지역 변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합은 지금 이 함수랑 레벨이 같죠. 그렇기 때문에 전역 변수라고 생각할 수 있고 이 파일 전체에서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전체에서 활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함수를 부른 다음에 값을 10, 20 넣고 그 반환 값을 다음과 같이 합이란 변수에 저장을 했네요. 자, 그런 다음에 프린트문으로 이 합을 출력하면 몇이 나올까요? 당연히 10, 20 넣었으니까 30이 첫 번째 줄로 나올 겁니다. 자, 이 함수 하나를 좀 더 세밀히 까보죠. 지금 매개 변수로 v1, v2를 받아들였죠. 근데 잘 보시면 이것과 큰 별 다를 게 없습니다. v1, v2를 이 안에 지역 변수 형태로 v1은 10, v2는 20 이렇게 넣는 거랑 연산 과정은 똑같죠. 위에서부터 시작을 하면. 그러니까 제 말은 이 부분에 v1은 10, v2는 20 리절트 바로 윗단에 라고 선언하면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했던 그런 코드 형식으로 위에서부터 쭉쭉쭉 실행되면 되겠죠. 자, 근데 우리는 이 함수를 이용해서 그때그때 다른 값들을 연산을 하고 싶은 거잖아요. 계산기, 합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매개 변수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변수의 값을 매게 해준다, 어떤 전달해준다 라는 뜻으로 매개 변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v1, v2. 자, 이런 개념 하에서 파라미터 3 펑션 3개의 파라미터가 있는 함수를 살펴보면 이건 v1, v2, v3 이렇게 3개가 있죠. 그리고 당연히 v1, v2, v3를 더해서 리턴 해줍니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 10, 20, 30 넣으면은 60이란 결과가 나오겠죠. 자, 이 두 개의 함수의 차이점을 아시겠나요? 자, 그냥 엄밀히 얘기하면 매개 변수가 2개이고 3개고의 차이긴 한데 그냥 우리가 일반론으로 일반적으로 코딩했을 때 보면 리절트 위에다가 v1은 10, v2는 20, 그 아래 펑션은 v1은 10, v1 20, v3는 30으로 사용한 것과 똑같죠. 대신에 우리는 유동적으로 그때그때 입력받는 값을 10, 20, 30이 아니고 40, 50, 60으로 막 넣고도 싶고 그러니까 그럴 때를 위해서 매개 변수를 선언하는 거다. 자, 그러면 2개의 합과 3개의 합을 구하는 함수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그림으로 한번 살펴봅시다. 자, 2에서 5행 이 전장에서 봤듯이 그 부분은 사실 예, 맞죠. 어쨌든 여기 입력된 매개 변수의 합을 구하는 부분은 거의 유사했죠. 차이점은 무엇이었냐? 바로 매개 변수의 숫자가 결국엔 차이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매개 변수의 개수를 정해놓는 방법이 있습니다. 함수의 매개 변수를 설정할 때 개수를 정해놓으면 함수 호출할 때는 정확히 매개 변수의 개수를 맞춰서 호출을 해야 되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아까 2개와 3개의 매개 변수를 넣었잖아요. 근데 3개를 매개 변수로 받는 파라3 펑션에 만약에 매개 변수를 2개만 넣는다고 칩시다. 값을 10, 20만 넣었다고 쳐요. 그러면 에러를 발생시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매개 변수의 기본값을 설정해 놓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다음 장의 예제로 살펴보면 더 쉽기 때문에 예제로 바로 들어가 보죠. 자, 우리가 파라미터 2 펑션과 파라미터 3 펑션을 선언을 했었는데 사실 이 두 개가 얼추 거의 유사한 일을 하고 있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펑션도 굳이 따로 2개로 설정하지 않고 3개로 설정하지 않고 1개로 만들면 더 편리하지 않을까요? 자, 그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매개 변수 2개를 더하는 게 파라2였고 매개 변수 3개를 더하는 게 파라3의 펑션이었죠. 그러면 일단 매개 변수 파라3를 파라미터 펑션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하고 다음과 같이 매개 변수를 v1, v2, v3로 둡시다. 그러면 일단 매개 변수는 무조건 3개를 입력으로 받겠죠. 그리고 합도 v1, v2, v3라고 합니다. 근데 약간 이전에 살펴봤던 거랑 틀린 점이 있어요. 다른 점이 있어요. 뭐냐? 이 부분이죠. 자, 이 부분이 원래 없었죠. 이 부분의 개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매개 변수의 기본값을 설정해 놓은 방법인데 이 말은 만약에 매개 변수를 3개를 우리가 이 파라펑크에서는 입력을 받을 건데 만약에 사용자가 2개만 v1, v2만 입력하면 v3는 그냥 자동으로 0으로 매개 변수를 전달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해가 안 갈 수 있어요. 자, 한번 보시죠. 자, 지금 위에 설정한 파라 펑션에 10, 20만 값을 넣었어요. 원래는 10, 20만 넣으면은 어떻게 돼야죠? 에러가 나야 되죠. 왜냐면 요게 없을 경우 요거를 디폴트 값을 기본 값을 선언 안 했을 때는 에러가 나야 됩니다. 왜냐면 매개 변수 3개를 무조건 입력해야 되는데 2개만 입력했으니까 매개 변수 하나가 부족해요 라는 에러가 나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v3에 대해서 기본값을 0으로 설정해 놓으면 v3는 입력 안 해도 된다 이겁니다. 입력 안 해도 자동으로 v3는 0으로 초기화가 된다. 그래서 이 값은 0이다. 만약에 이 상태일 때. 자, 두 번째. 만약에 v3를 30으로 입력을 받았다고 칠게요. 그러면 이 0이라고 초기값을 했던 거, 이 부분이 무시되고 v3에 30이 할당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도 당연히 30이 되겠죠, 이번에는. 그래서 결과가 60 나옵니다. 자, 우리가 성공적으로 파라2 펑션이랑 파라3 펑션을 다음과 같이 기본값을 설정해 놓는 방법으로 선언을 했네요.
성공적으로 압축했습니다. 하나의 펑션으로. 훨씬 유용하겠죠. 자, 다음과 같은 문제를 한번 스스로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다 설명드렸던 내용이라서요. 자, 그 다음에 값 반환하기 부분인데요. 우리가 이미 return을 통해서 값을 반환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return이 없는 함수도 있었죠. 자, 그거 한번 살펴볼게요. 함수를 실행한 결과 돌려줄 것이 없는 경우에 return문을 생략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혹은 또 반환값이 없이 return만 써도 된다. 대체로 return 없이 함수를 끝내는 경향이 있다. 요것도 뒷장에서 한번 나오니까 예제로 볼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로 설명하면 하여튼 뭐 모든 프로그래밍 코드는 조금 어려워요. 그 예제로 샘플로 보는 게 훨씬 쉽기 때문에 인투이션하게 느낌이 다 오니까. 자, 반환값 없이 함수를 마치면 아무것도 반환하지 않고 함수가 종료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return 구문을 쓰지 않으면 그냥 아무것도 반환하지 않고 함수가 종료된다. 요겁니다. 예를 들면 func1 해가지고 프린트문을 하나 한다고 칠게요. 그러면 이 func1 안에서 이 func1을 호출하면 무조건 일단 프린트문이 돌겠죠. 그 다음에 여기 return문이 없으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함수가 종료돼요. 프린트는 대신 되겠죠, 당연히. 프린트는 제가 그 반환값과 다른 거라고 계속 강조드려 말씀드렸습니다. 이 프린트는 반환값이 아니에요. 반환값은 무조건 return 다음에 나가는 거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반환값이 없는 함수 경우 이렇게 우리가 함수를 선언한 다음에 그 함수를 메인 코드, 즉 전역 변수와 비슷하게 선언을 하면 다음과 같이 이 함수가 일단 실행은 됩니다. 그래서 요게 딱 출력이 돼서 요게 출력이 되고 그 다음에 요거는 return 구문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한다. 자, 만약에 반환값이 한 개 있는 함수를 선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 지금까지 계속 return으로 반환값을 하나를 반환했죠. 근데 여러 개를 반환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중에서 한 개를 반환할 경우에는 return하고 반환값 공식으로 표현하면 된다. 자, 한번 보죠. func2를 선언을 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func2는 result 해가지고 100을 반환하는 함수겠네요. result는 항상 100으로 세팅되니까. 자, 이때 궁금한 거. 자, 여기 입력값으로 아무것도 없는데요, 교수님? 네, 매개 변수가 없는 함수도 있습니다. 네. 매개 변수를 안 넣어도 돼요, 이 경우. 자, 그래서 return 하면은 result에 대한 값이 반환되겠죠. 자, 그래서 함수 합은 func2라고 선언한 다음에 선언하면 이 func2가 쭉 해서 함수를 호출해서 여기로 가겠죠. 여기서부터 쭉쭉쭉 실행해서 쭉쭉쭉 한 다음에 return으로 result가 return이 됩니다. 마지막에 이 함수. 그러면 이 result는 다음과 같이 이 함수의 결과 값으로 나오죠. 그 결과 값을 여기 합에 저장하겠다라는 프로그램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앞에 설명한 코드를 다시 한번 종합하면 같은 레벨에서 다음과 같이 전역 변수 하나 그리고 프린트문 함수 실행 부분을 선언했습니다. 그럼 블럭이 이렇게 되는 거죠. 블럭이 이렇게 실행 블럭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얘를 실행시켰는데 얘는 뭐죠? 얘는 함수를 정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 일도 안 합니다. 함수는 call, 즉 호출을 당했을 때 요 부분이 실행되는 거예요. 호출을 당했을 때. 자, 요것도 실행되고. 그 다음에 함수 호출이 언제 되죠? 여기서 호출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func2를 여기서 얘가 불렀네요. func2를 딱 부르면 이 func2는 다음과 같은 거기 때문에 이 func2가 그냥 여기에 카피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편하죠. 그래서 요게 실행되고 요게 실행됐기 때문에 return이니까 result가 마지막으로 여기에 아웃풋으로 나올 테고 이 result의 아웃풋이 다시 합으로 저장이 된다. 그 다음에 합을 출력한다. 자, 만약에 반환값이 2개 있는 함수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우리가 만약에 뭐 연산을 했는데 반환값을 2개의 결과를 가져오고 싶어요. 그럴 때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가장 간단하게 return 값을
반환값 1, 반환값 2 형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함수를 이렇게 선언했네요. return 할 때 result 1, 컴마 중요합니다. 컴마를 무조건 찍어줘야 돼. 이렇게 컴마 그다음에 result 2 하면은 두 개를 반환한다. 자, 한번 봅시다. 그래서 펑크3를 호출했다 하면은 바로 어떻게 되죠? 함수를 호출했으니까 함수로 가서 함수 얘 실행하고 얘를 실행했는데 return문이 있구나. 근데 return문에 result를 두 개를 반환하네. 그러면 입력받을 매개의 변수의 결과값을 저장할 변수가 두 개 필요하겠죠. 왜냐면 두 개를 반환하니까 저장할 변수도 두 개가 필요하다. 그래서 첫 번째 변수 result 1이 여기 저장되고 두 번째 변수 합의 result 2의 값이 저장이 된다. 자, 그래서 또 정리하면 코드를 한번 봅시다. 자, 블록으로 따지면 이렇게 블록 1개, 2개, 3개, 4개의 블록이 있고 이 블록 같은 경우에 들여쓰기가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새끼 블록들이 있죠. 그리고 여기는 지역 변수들. 자, 지역 변수라 하면은 이 함수, 이 블록 내부에서만 사용되고 이 함수를 빠져나가면 어떻게 된다? 없어집니다. 없어지는 변수예요. 이 함수 내부에서만 사용된다. 자, 그래서 펑크3을 호출했을 때 딱 여기에 딱 가서 보니까 얘를 실행하고 두 개 나왔으니까 두 개를 차례대로 얘 result 1, result 2 라고 대응시켜준다. 자, 그 다음에 또 뭐 배울 게 패스 키워드라는 게 있습니다. 이 패스 키워드는 특정한 상황에 사용하는데 어느 상황이냐? 뭐 일단 함수의 이름만 개발해 놓고 나중에 내부를 코딩을 나중에 하고 싶다. 이런 경우에 패스를 좀 쓰는데 자,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습니다. 제가 뭐 myfunk라는 함수 이름을 미리 선점해서 만들어 놓고 싶어요. 근데 이거를 그냥 myfunk하고 안에 어떤 내용을 구현할지 아직 결정을 안 해놨습니다. 하면 그냥 myfunk하고 아무것도 안 쓰잖아요. 그러면 에러가 발생합니다. 이때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들여쓰기하고 패스라는 걸 하면은 얘는 나중에 구현할 거구나 해서 그냥 아무 작업 안 하고 패스됩니다. 자, 패스는 또 이제 키워드뿐만 아니라 if else 반복문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if문 우리 배웠죠. if else 문에서도 만약에 if문 할 때는 아무것도 안 해. else일 경우에는 거짓이야만 할 거야 라고 할 때 만약에 여기 아무것도 안 넣으면 에러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패스라고 넣어주면 에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이 문제도 한번 읽어보시고 한번 스스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매개 변수와 반환값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사실 여기까지 하면 기본적인 함수의 활용은 다 끝났어요. 사실 여기까지만 하면 되고 이제 앞으로 배울 게 지역 변수와 전역 변수의 차이만 배우면 되는데 그 전에 우리가 좀 재밌는 코드를 하나 짜보죠. 우리가 로또 추첨기를 한번 우리 손으로 직접 만들어 보는 과정을 가져봅시다. 자, 로또 추첨이라 하면 이미 아시려나? 다 아시겠죠? 네, 1번부터 45번의 숫자 중에서 5개 아닌가? 5개 아닌가요? 그 보너스 그 숫자인가? 하나가? 여튼 6개를 뽑아가지고 추첨을 하는 게임입니다. 로또를 추첨하는 함수 작성에서 호출할 때마다 숫자를 한 개씩 중요합니다. 한꺼번에 5개가 아니라 하나씩 뽑아서 반환하도록 하는 코드를 작성해 봅시다. 주의할 점은 새로 뽑은 숫자가 기존에 뽑은 적이 있는지 확인하고 이 기존에 뽑은 적이 있는 숫자라면 무시하고 새로 뽑아야 합니다. 자, 우리가 정답 코드를 보기 전에 멈춰 두시고 한번 어떻게 짜면 좋을까 고민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로또 추첨을 할 때 한 개씩 뽑는다. 그래, 한 개씩 뽑으면 되겠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1부터 45번까지의 숫자가 있을 테니까 1부터 45번까지의 숫자를 어디에 저장하면 좋을까요? 일단 제 생각에는 리스트에 저장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 리스트에 저장할 때 우리가 1부터 45번까지 숫자로 직접 손으로 입력하지 않고 뭐 레인지 해서 뭐 1부터 46까지 하면 1부터 45까지 리스트로 만들어지겠죠. 그 리스트에서 하나씩 뽑아야 되니까 만약에 하나씩 뽑으려면 일단 랜덤으로 1부터 45 사이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랜덤 함수가 있어야겠네요.
랜덤 함수로 한번 돌려가지고 그 숫자가 1부터 45, 우리가 이미 뽑은 로또 숫자 후보에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봐서 이미 우리가 이 숫자를 뽑은 숫자면은 다시 돌리고 안 뽑은 숫자면 우리가 뽑은 로또 리스트에 다시 저장을 하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포르프도 하나 써야겠네. 자, 이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일단 아까 앞에 설명드린 대로 당연히 로또를 45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니까 랜덤 함수 필요할 테고. 자, 그 다음에 로또를 한 개 뽑아오는 거는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까요? 자, 이거를 우리가 이제 함수로 구현할 거예요. 자, 왜냐면 우리가 그 번호를 뽑는 거를 여러 번 할 거 아니에요. 최소 6번은 할 거 아니에요. 번호를 6개를 뽑아야 되니까. 근데 그거를 뽑을 때마다 6개를 코드로 다 이렇게 랜드 이닛 이렇게 다 쓰기에는 좀 그러니까 우리가 함수로 만들어 가지고 편하게 좀 써봅시다. 자, 어떤 함수를 만들 거냐? 이미 1부터 45 중에서 숫자 하나를 반환하는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보죠. 어떻게 구현하면 되냐? 다음과 같이 우리가 이미 배웠죠. 랜드 init 1부터 45까지 하면 1부터 45 사이에 숫자가 하나 반환돼서 로또 넘으로 저장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 로또 넘을 우리는 return 해가지고 어떤 숫자가 반환됐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한번 봅시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각각의 로또 번호를 한 개씩 뽑을 때마다 만약에 이 로또 번호가 우리가 뽑은 리스트에 들어있나 안 들어있나 확인하고 들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의 로또 리스트에 저장하면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로또 리스트라는 리스트 자료 구조를 하나 선언을 했네요. 그리고 숫자를 일단 여기서 리턴 로또 넘버 여기 있죠. 요거를 반환받을 숫자를 저장하기 위해서 넘버를 0으로 일단 초기화 해 놓습니다. 여기에 나중에 로또 숫자를 임시로 저장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메인 코드를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가 일단 while true로 넘은 로또 펑크 해가지고 뭐 로또가 이렇게 하면은 이게 1부터 45의 숫자 중에 한 개가 랜덤으로 반환되니까 리턴해서 그러면 이 num에 저장이 되겠죠. 언제마다 매 로또 펑크라는 함수를 돌릴 때마다 1부터 45 중에 하나를 반환받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로직을 해야죠? 일단 첫 번째로 이 넘버로 새로 뽑힌 숫자가 우리가 이미 뽑아놓은 로또 번호에 들어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야겠죠. 그거 어떻게 하죠? 리스트 안에 in을 쓰면 된다고 했죠. 리스트니까 이거. 지금은 맨 처음에는 이렇게 공백이겠네요. 자, 리스트 in 해가지고 넘버로 저장한 다음에 저장이 아니구나. 네. 이 부분을 하면은 어떻게 되죠? true, false가 나오겠죠. 만약에 우리가 로또 번호 31번이 뽑혔다, 랜덤으로 하면은 요 구문이 뭐죠? 로또 리스트, 지금은 처음에는 빈값이죠. 이 빈값에 31이 in 들어가 있으면 true를 반환하고 없으면 뭐다? false를 반환해라 라는 문구죠. 자, 31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if문에 여기 false가 되겠네요. false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요거 안 타고 else문 타겠죠. 자, else문 탔을 때 append 한다. 어디에? 바로 로또 리스트에. 그러면 처음에 로또 리스트가 이렇게 빈값이었다가 여기를 지나면 로또 리스트가 31이 들어가겠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돌았으면은 또 while true 무한 루프니까 다시 여기로 가겠죠. 그래서 1부터 45 중에 또 하나를 뽑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뭐 만약에 30이 뽑혔다 하면은 이번에 또 30이 여기 if문 들어가서 보니까 지금 로또 리스트에는 31밖에 없구나. 30이 없으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또 false가 나서 이번에는 31 다음에 32 이렇게 저장이 되겠죠. 근데 만약에 세 번째로 다시 이걸 다 돌고 또 갔다 했는데 31이 또 뽑혔다 우연찮게 그러면은 이 if문에서
30이랑 31 안에 31이 있니? 30일 있네? 하면 true가 발생해서 continue 하겠죠. continue 하면 어떻게 되죠? 이 continue를 만난 순간 바로 다시 초기화 들어갑니다.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네,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무한루프인데 교수님 이러면은 평생 계속 도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지금 여기까지만 코드를 짜면 평생 계속 돌게 되겠죠. 그래서 이 무한루프를 종료할 코드를 이 아랫단, 이 if else문 아랫단에 하나를 넣어줘야겠죠. 다음 장에 그 코드를 살펴보죠. 자, 그래서 이 while문을 돌 때마다 항상 체크를 하는 게 뭐냐면 length 해서 로또 리스트를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로또 리스트가 6개가 되면은 우리는 이 무한루프를 빠져나오겠다라는 코드로 짰네요. 자, 됐죠? 그 다음에 우리가 로또 리스트에서 sort 함수, 우리가 정렬하는 함수를 전에 한번 소개를 드렸는데 리스트에 기억이 안 나시면 한번 보고 오셔도 좋습니다. sort 하면은 이제 0번부터 제일 작은 숫자부터 큰 숫자까지 이렇게 그 리스트 안에 있는 숫자가 정렬이 돼서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거를 출력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로또 리스트를 포문을 이용해서 출력하네요. 각각의 요소 하나하나를.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로또 추첨기까지 굉장히 손쉽게 만들었습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이건 지금 로또라서 6개의 숫자를 뽑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6개의 숫자를 뽑는 거니까 그래, 그냥 뭐 함수로 안 짜고 그냥 랜드 그거를 그냥 포문 넣어가지고 짜도 되겠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수 있어요. 사실 그렇게 해도 뭐 상관은 없긴 하죠. 근데 만약에 이게 로또 리스트를 뭐 10,000개를 뽑는 일을 해보겠다, 뭐 이렇게 하면은 이럴 반복되는 성향이 많을 때는 반복되는 부분을 어떻게 한다? 바로 함수로 만들어 가지고 함수 바깥에다가 포문을 써서 다음과 같이 실행을 시키면 아마 훨씬 더 편한 코드, 짧은 코드, 효율적인 코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지금 함수를 공부하고 있는 거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함수에 있어서 이 전까지 배운 걸로 하면은 사실 함수의 활용은 다 끝났어요. 근데 나중에 코드를 좀 더 깊게 그리고 더 긴 코드를 짤 때 보면은 다음과 같은 개념이 조금 헷갈릴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역 변수와 전역 변수라는 개념인데 그 개념에 대해서 지금부터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역 변수와 전역 변수를 제가 이미 이전 슬라이드에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얘기하기 전에 그 유효 범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해보려고 합니다. 교재에서는 다음과 같이 좀 재미있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자, 유효 범위라 하면은 그 변수 자신이 활동할 수 있는 범위입니다. 지금 변수라고 하지 않을게요. 그 교재에 나와 있는 예제로 보면 동물로 볼게요. 동물이 자신이 활동할 수 있는 범위가 사실 좀 정해져 있죠. 독수리 같은 경우에는 하늘 날아다니니까 뭐 물론 한계가 있겠지만 그 전체 범위라고 치면, 닭이랑 돼지 같은 경우에 우리 안에 갇혀 있거나 아니면 특정 테라토리를 벗어날 수 없겠죠. 특정 지역을 벗어날 수 없겠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닭과 돼지를 그 함수라는 울타리 안에서 활용되는 지역 변수라고 생각할 수 있고, 돼지 또한 이 울타리 안에서, 함수라는 울타리 안에서 활용되는 지역 변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울타리 자체가 이제 함수들이 되겠죠. 이 울타리들이. 그리고 독수리 같은 경우에는 이 울타리 내부에 있지 않죠. 울타리 바깥에 있기 때문에 전역 변수로서 독수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함수 1이나 함수 2에서 고루고루 사용될 수 있죠. 날아가가지고 이쪽 울타리로 갈래 해가지고 닭을 잡아먹으러 가면은 뭐 그 함수 1에서 사용될 수도 있고, 뭐 돼지 우리로 가면 돼지한테 갔으니까 뭐 함수 2에서도 사용이 될 수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지역 변수와 전역 변수는 말 그대로 한정된 지역, 즉 지역 변수는 어떤 지역, 테라토리, 로컬에서만 사용되는 변수이다 해서 로컬 베리어블?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전역 변수는 프로그램 전체에서 사용되는 변수이다. 글로벌 베리어블이다. 자, 예제를 한번 봅시다. 우리가 함수를 총 4개를 선언하네요. 자, 함수 1 안에다가 우리가 a는 10이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함수 내부에서 새로 생성한 변수 경우에 지역 변수라고 했죠. 자, 지역 변수는 함수 안에서만 사용이 된다. 이 함수 밖을 벗어날 수 없다. 그래서 함수 2에서는 a가 뭔지 몰라요. 그쵸? 반면에 전역 변수로 선언하면 지금 보면은 이 블럭으로 따지면은 블럭의 레벨이 함수 1, 2 하고 b는 20이랑 같은 레벨이죠. 지금 들여쓰기 상으로. 그러면 지금 이 b는 20이라는 거가 프로그램 랭귀지의 소스 코드의 가장 레벨이 바깥쪽에 있다. 즉 들여쓰기 기준으로 가장 루트에 있다. 상위에 있다. 하면 그게 바로 전역 변수인데, 이 전역 변수는 함수 1이나 2 안에서 이 b는 20으로 할당되어 있다는 정보를 언제든지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이 안에서 언제든지 b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함수 1이랑 2에서.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전역 변수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 전체에 어울러서 사용될 변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역 변수는 함수나 아니면 if else 같은 그런 구문에서 뭐 그 블럭 안에서만 사용될 변수. 자, 그러면 지역 변수, 전역 변수를 왜 나눠서 사용하냐? 굳이 전역 변수만 사용하면은 뭐 좋지 않느냐라고 얘기하실 수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고 처음에.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저희가 이제 변수를 전역 변수로 선언한다는 것 자체는 지역 변수보다 메모리 사용량이라든지 아니면 이걸 저장하고 기록하는데 들어가는 리소스 비용이 더 큽니다. 왜냐? 이 전역 변수를 어떤 함수에서든지 계속 다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면 이 아이를 특정 공간에 저장을 해 놔야 될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운영체제를 배우신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컴퓨터가 내부적으로 어떻게 돌아간다 이런 걸 배우시면 아, 전역 변수는 비싸구나, 리소스 개념으로 보면. 그래서 지역 변수처럼 그 특정 부분에서만 사용될 애를 만들어서 그 특정 부분에서 사용이 되면 없어지게 만들어 버리자 라고 해서 지역 변수와 전역 변수를 나눕니다. 그리고 또 코딩적인 시각에서 보면 전역 변수를 너무 남발하면 나중에 혹시 내가 이미 이전에 코드가 라인이 길어지면 그 전역 변수 이름을 사용을 했었는데 사용했던 거를 까먹고 다시 그 이름을 어느 순간에 값을 다른 걸 할당한다든지 하면은 에러가 안 나는 대신에 내가 의도한 대로 프로그램이 안 돌아요. 그럴 때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최대한 전역 변수를 좀 적게 사용하는 게 코딩하는 습관에 있어서는 좀 더 바람직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지역 변수와 전역 변수를 그래서 인투이션하게 현실 예제로 한번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역 변수와 전역 변수의 이름이 같을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number라고 전역 변수를 만들었다고 치고 그 다음에 함수를 만들고 그 함수 내부에서도 number이라는 그 지역 변수를 만들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현실 예제로 얘기할 수 있어요. 지금 보시면 홍길동이라는 학생이 2명이 있습니다. 여기 2명 있네요. 그리고 선생님이 이제 1번 교실에 들어가서 홍길동이를 찾아요. 그러면 이 홍길동이는 이 1번 교실에 1반에 소속된 홍길동이가 네 선생님하고 대답변을 하겠죠. 근데 교실 2에는 홍길동이라는 지역 변수, 홍길동이라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근데 교실 2 안에서 선생님이 홍길동이를 찾아요. 그러면 어떤 애가 대답을 할까요? 바로 그 교실 2와 가까이 있는 복도 근처에 있는 아이가 그걸 듣고 나를 부르나 보다 하고 네 라고 대답을 하겠죠. 즉 복도에 있는 홍길동이가 아마 대답을 할 겁니다. 자, 이 개념이 바로 교실 1, 2가 펑션이고 교실 1 안에 있었던 홍길동이가 지역 변수고 그 교실 바깥에 즉 복도에 있던 홍길동이가
뭐 전역 변수다 라고 억지로 약간 예제를 만든 느낌이 없지 않아 있지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자, 이걸 코드 단으로 한번 살펴봅시다. 자, 지역 변수와 전역 변수의 이름이 같을 경우 코드 단에서 설명을 하면 다음과 같이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함수 1, 2가 있고 이 함수 1, 2와 그리고 전역 변수 a는 20이라는 게 있다고 칩시다. 함수 1 안에서 a는 10이라는 지역 변수를 선언을 했어요. 자, 이렇게 하고 함수 1을 호출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누가 먼저 어떤 값이 수행이 될까요? 아, 변수 이름이 전역 변수 a랑 지역 변수 a 두 개가 있네. 그러면 이 함수 1에서 프린트 a를 하는데 이 a는 과연 지역 변수를 불러야 될까 전역 변수를 불러야 될까 고민할 겁니다. 이 경우에는 우선순위가 무조건 지역 변수가 먼저 호출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수 1을 호출하면 10이 반환되고요. 만약에 함수 2에서 프린트 a를 하는데 얘는 보니까 지역 변수로 변수 a를 선언하지 않았죠. 그럴 때일 경우에는 당연히 a가 함수 내에 정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역 변수의 a 값을 가져옵니다. 20이 출력되겠죠. 자, 그 내용입니다. 이걸 코드로 실제로 살펴보죠. 자, 코드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얘기할 수 있겠죠. 펑션 1에는 지역 변수로 a는 10을 선언했고 펑션 2에는 a는 뭐다가 없어요. a라는 변수가 없어요. 대신에 a는 전역 변수에 이렇게 선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펑크1, 펑크2를 선언하면 지역 변수 펑크1은 지역 변수로 a를 선언했으니까 10이 출력이 되죠. 얘는 무조건 지역 변수가 먼저 우선순위가 있다. 반면에 펑크2는 전역 변수를 사용한다. 20이 출력된다. 자, 이 부분은 또 멈춰두시고 한번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다 풀었다고 제가 가정을 하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좀 특수한 케이스 글로벌 예약어라는 걸 공부를 할 텐데 솔직히 얘기 드릴게요. 글로벌 예약어 거의 사용 안 합니다. 뭐 이거는 제 경우일 수도 있는데 사실 글로벌 예약어를 사용할 바에 그냥 무조건 전역 변수로 사용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자, 한번 봅시다. 그래도 함수 안에서 사용되는 변수로 지역 변수 대신에 무조건 전역 변수로 사용하고 싶은 경우 사용하는 예약어다. 뭔 말이야 이게. 자, 이 말은 함수 내부에서 전역 변수를 선언하고 싶을 때 글로벌이라는 예약어를 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봅시다. 글로벌 예약어와 함께 나오는 변수명 무조건 전역 변수로 된다. 자, 그래서 이거 아까 그 교실 예제로 하면은 교실 1에서 만약에 글로벌 홍길동을 선언했다고 칩시다. 글로벌 띄고 홍길동이라는 변수를 선언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요 아이는 요 아이는 여기에서 선언은 하긴 했지만 교실 1에서 선언하긴 했지만 전역 변수, 즉 복도로 나가 있는 홍길동이가 돼버려요. 같은 홍길동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교실 1, 즉 펑션 1에서 홍길동이를 호출하면 이 전역 변수 홍길동이가 대답을 하고 교실 2에서는 아예 지금 보면 홍길동이라는 지역 변수가 없으니까 얘도 당연히 이 전역 변수로 선언한 홍길동이를 호출하겠죠.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말인지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코드로 한번 봅시다. 자, 잘 보시면 아까와 좀 달라졌어요. 글로벌 A라고 지역 변수 그 함수 내부에서 지역 변수 형태로 글로벌 A라고 했습니다. 근데 글로벌은 예약어라고 했죠. 글로벌 띄고 변수를 선언하면 무엇이 된다? 무조건 전역 변수가 된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글로벌 A라고 선언한 어떤 변수 A가 아니고 B든 C든 상관없이 글로벌 머시기라고 하면 이 글로벌 머시기가 어디로 가냐? 여기 A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즉 전역 변수를 함수 내부에서 선언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A는 10이다 라고 하면은 이 전역 변수 A에 10을 넣게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 가시죠? 자, 그런데 또 다음에 A는 20이라고 전역 변수를 또 한 번 선언을 하네요. 자, 이게 좀 헷갈리죠?
근데 여기에서 전역 변수 20과 글로벌 A와 차이가 납니다. 뭐냐면 글로벌 A는 함수가 호출됐을 때 생성하는 전역 변수입니다. 한번 봅시다. 펑크1을 해요. 그러면 좀 지우고 여기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또 이러네. 자 봅시다. 펑크1을 호출을 딱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펑크1이 딱딱딱 가서 얘를 딱 하겠죠. 너구나. 딱 보니까 글로벌 A가 딱 나왔어요. 글로벌 A라고 하면은 어떻게 한다고 했죠? 얘가 쭉쭉쭉쭉 올라가서 전역 변수로 A는 하고 여기 A에 10을 넣네? 오케이. 10을 할당합니다. 그 다음에 이 상황에서 A를 호출한다고 쳐요. 그럼 얘는 지금 글로벌이니까 얘네는 없어졌다고 치고 그러면 뭘 봐야지 하면 전역 변수 A가 있구나. 여기 값이 10이네. 그래서 10을 찍고 그 다음에 펑크2를 실행하죠. 그럼 펑크2는 어디죠? 여기 가서 펑크2에 보니까 A 값이 요게 있네. 자 그런데 이 글로벌 A 같은 경우에 이렇게 찍고 난 다음에 이 함수가 종료가 되면 없어지고 요 놈을 실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죠. 이해가시죠? 자, 그래서 글로벌 A라고 선언을 하면은 얘는 전역 변수로 취급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당연히 그냥 애초에 우리가 선언했던 전역 변수를 활용하면 되겠죠. 걔로 들어갔겠죠. 이렇게. 이해가시죠? 자, 이 글로벌이라는 걸 그래서 쓸 일이 많겠냐 없겠냐?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실제로 코딩을 한번 이제 진행을 해봅시다. 함수를 이용해서. 현재 시간을 구하고 현재 시간 날짜부터 정해진 날짜가 지난 후에 날짜를 구하는 코드를 작성해 봅시다. 예를 들어서 뭐 연인이랑 오늘 1일일 경우 100일 기념일 언제인지 체크하는 코드를 작성해 보자. 자, 그러면은 여기서 딱 멈춰놓고 생각해 보시죠. 어떤 게 필요할까? 현재 시간과 날짜를 알아낼 수 있는 어떤 장치가 필요하겠구나. 두 번째, 우리가 특정 기념일, 그 기념일의 날짜를 구하는 그런 코드가 필요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겠죠. 자, 그러면 함수를 두 개를 만들 수 있겠네요. 하나는 현재 시간을 구하는 함수. 두 번째는 어떤 그 현재 날짜를 기준으로 특정 날짜랑 빼서 기념일이 며칠 남았습니다. 라고 호출해주는 함수. 자, 그 함수 두 개를 지금부터 구현해보죠. 자, 일단 그 현재 날짜를 구하려고 하면은 다음과 같이 dateTime이라는 함수를 임포트 합니다. 그냥 이거 아직 개념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이렇게 하면은 from datetime에 import datetime이랑 time delta라는 아이를 부르면 얘네들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만 아시면 됩니다. 자, 봅시다. 현재 날짜를 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datetime에 .now를 쓰면은 여기 쓰면은 현재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시간을 반환을 합니다. 예를 들면 2020 뭐 몇 년, 뭐 몇 월 며칠 이렇게 반환이 돼요. 그래서 그걸 current date라고 저장을 하고 return해서 current data를 return하는 함수를 get current라는 함수로 정의를 했네요. 자, get current라고 호출하면 뭐가 나와야 되죠? 현재 시간을 반환해서 그 현재 시간을 저장할 수 있으면 되겠죠. 자,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두 번째, 이렇게 get current를 불러가지고 저장한 현재 시간 대비 우리의 기념일이 며칠 남았냐를 반환해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현재 시간을 만약에 now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 이 get current의 return 값으로 current 데이터를 우리가 그 입력으로 받아 그 current 데이터를 그 반환 받아서 그걸 변수에 저장하잖아요. 그 변수에 저장해서 그 변수를 now라고 칩시다. 그럼 이 now는 현재 시간이 될 테고, 이 데이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뭐 100일 기념 날짜, 실제 뭐 12월 30일이다 하면 그 날짜를 넣으면 되겠죠, 여기. 그래서 이 days는 day로 놓고 time delta라는 함수를 써주면 이거를 실제 그 연, 월, 일 형태의 시간 형식의 데이터로 바꿔줘요. 그래서 now랑 datetime을 더하면 return date라는 함수를 만들 수 있고, 이 return date를 반환하면 우리가 최종적으로 100일은 언제다라는 걸 알 수 있네요. 100일이 며칠 남았다가 아니고, 제가 좀 착각했네요. 이 문제가 100일이 며칠 남았다가 아니고 기념일 100일이 되는 날짜는 언제입니다. 요거를 계산하는 것 같아요. 자, 이거 실제로 이렇게 함수를 구축한 다음에 이게 제가 좀 설명을 잘못했는데, 전달받은 날짜로부터 100일 후에 날짜를 구하는 함수였네요. 제가 문제의 파악을 좀 잘못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부터 100일 후의 날짜가 어떤 날짜인지 그거를 계산하는 거네요. 네. 그래서 데이 같은 경우엔 뭐 예를 들면 100일 이렇게 되겠네요. 숫자 100이 있네요. 숫자 100. 어쩐지 숫자 100을 입력하면은 이 숫자 100을 데이트 델타라는 함수를 통하면 이게 연월 일 시간 날짜로 변경을 해주는 그런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더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100일 후의 날짜는 뭡니다 라고 반환해 주는 게 get after date라는 함수였어요. 자, 그래서 오늘 날짜 후에 100일 후의 날짜를 저장할 변수를 일단 선언을 해서 now date랑 after date를 non이라는 값으로 저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현재 날짜를 구하고 구한 다음에 어떻게 구할 수 있죠? 우리가 아까 만들었던 함수 get current라는 함수를 호출하면은 now date 안에 오늘 날짜가 저장이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100일이 지난 날짜를 구하고 싶다 하면은 어떻게 하느냐? 여기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get after date라는 거에 100이라는 숫자, 100일 후니까 100이라는 매개변수 하나랑 그리고 현재의 날짜를 넣어주면 100이라는 날짜가 날짜 형식으로 나중에 바뀌어서 이 now date와 플러스가 된다. 그리고 그 값을 return 해준다. 그래서 after date를 다음과 같이 선언해서 출력하면 코드가 완성된다. 자, 이게 이 코드의 전부입니다. 한번 실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코드는 바로 비밀번호를 생성하는 코드입니다. 입력한 비밀번호가 비밀번호 규칙에 맞게 생성되었고 규칙이 안 맞으면 다시 생성하도록 메시지 출력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자, 이거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죠. 우리 회원가입할 때나 웹사이트를 만약에 나중에 우리가 만든다고 치면 이런 일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어쩔 수 없이요. 비밀번호를 설정해 주세요. 느낌표 아니 특수문자와 대문자를 넣어서 해야 됩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실제로 파이썬 코드로 구현하면 다음과 같이 구현할 수 있어요. 자, 첫 번째로 비밀번호는 무조건 8글자 이상이어야 한다. 영문 및 숫자로만 해야 되며 기호는 사용 불가능하다. 기호라기보단 특수문자라고 얘기하면 되겠네요. 특수문자가 사용 불가능하다. 그거를 구현하면 해봅시다. 실행 결과만 따지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되겠네요. 새로운 비밀번호 입력하세요. ABCD 하면 규칙이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8글자 보다 짧으니까. 이해 가시죠? 두 번째 거는 특수문자를 넣네요. 세 번째 거는 비밀번호가 제대로 생성이 되었습니다. 근데 현실에서는 1, 2, 3, 4 ABCD 하면 생성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너무 간단한 패턴입니다. 바꿔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것도 어떻게 하면 된다? 함수로 옵션을 추가하면 되겠죠. 네.
자, 일단 여기에서 이걸 어떻게 코드로 짜면 될까 고민해 봅시다. 뭐 이런 걸 만들면 되지 않을까요? 체크 패스워드라는 걸 만들어서 첫 번째로 비밀번호가 8자보다 기니 랭스 쓰면 되겠네요. 두 번째로 비밀번호가 영문자나 숫자로 되어 있니? 이걸 보면 되겠네요. 아, 그러면 영문자로 이루어져 있는지 숫자로 이루어져 있는지 확인하는 뭐 어떤 패키지나 함수 같은 게 있어야 되겠네요. 그걸 구현하면 될까요? 아니요. 이미 구현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뒤에 코드에서. 자, 그래서 이걸 실제 한번 돌려봅시다. 일단 전역 변수로 패스워드를 받아야 되니까 패스워드 선언하고 그 다음에 사용자로부터 패스워드를 입력받아야 하니까 인풋 메소드를 하나 씁니다. 사용자로부터 인풋을 입력받아서 패스워드에 저장한 다음에 그리고 체크 패스워드라는 아까 위에서 선언했던 함수에 유저가 입력한 패스워드를 입력으로 받네요. 그 다음에 이 패스워드, 체크 패스워드의 내용을 다시 살펴보니까 8글자보다 적으면 false, 또 특수문자가 섞여 있으면 false, 나머지는 true. 그러니까 유저가 만약에 8글자 이상의 특수문자 안 넣고 숫자나 문자열로만 된 거를 넣으면 이게 true가 되겠죠. 그러면 얘를 실행. 혹은 문자열이 8글자보다 작으면 false니까 얘 실행. 혹은 특수문자 있어도 얘 실행. 자, 우리가 굉장히 간단하게 패스워드를 검사하는 코드를 짰네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번에는 기존에는 계속 우리가 거북이를 이용한 예제를 했었는데 이번에 훈민정음 그래픽 디자인을 이용해서 그 글자들이 막 움직이는 그런 것들을 한번 해봅시다. 자, 보시면 이것의 문제는 세종대왕이 만든 훈민정음을 거북이가 화면에 예쁘게 쓰게 만드는 그런 그래픽 디자인을 만들어 보자 입니다. 그래픽 디자인처럼 보이기 위해서 랜덤 위치랑 크기, 랜덤 색상 한 글자씩 써지도록 구현을 해보자. 뭐 사실 이 부분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번 배웠죠. 기억나시나요? 거북이가 랜덤 위치에서 랜덤 색깔이랑 랜덤 위치 그리고 랜덤 크기는 아니었구나. 네. 로 뭐 사용을 한다. 근데 이제는 한 글자, 랜덤한 글자가 뭐 써지도록 하는 그런 옵션이 추가가 됐네요. 코드를 봅시다. 똑같습니다. 터틀의 랜덤. 그리고 함수를 하나 사용할 건데요. get xyas라는 함수를 선언했습니다. 말 그대로 x좌표, y좌표, 앵글, 그 다음에 사이즈. 왜냐면 아까 그 글자의 사이즈도 있었으니까. 그래서 xy 앵글 사이즈라는 지역 변수죠. 지역 변수를 선언하고 x, y 사이즈 해가지고 다음과 같이 x는 좌표는 마이너스 250에서 플러스 250 사이로 뭐 이렇게 y도 하고 사이즈는 10에서 50 사이 중에서 랜덤하게 하나를 뽑는다. 그러면 x, y, z가 랜덤하게 각각 위치도 그렇고 크기도 그렇고 뽑히겠네요. return x, y
사이즈를 반환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전역 변수를 우리가 선언할 거예요. 코리안 스트링 해서 나란 말씀이 해서 훈민정음을 내용을 넣네요. 그 다음에 컬러도 전에 설명한 것처럼 7개의 다른 컬러를 설정한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다음과 같이 일단 메인 코드의 터틀 쉐이프는 터틀, 셋업 크기, 윈도우 창의 크기도 설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그 펜 그리는 것도 설정해주고, 그 움직임의 스피드도 설정을 해줬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대부분의 그 설정을 다 마쳤네요. 이건 X, Y 사이즈 전역 변수입니다. 자, 이거 기억하세요. 일단 0으로 다 초기화를 했네요. 자, 그 다음에 훈민정음 그래픽 디자인을 위해서 글자들이 이 코리안 스트링 str에 선언한 몇 개죠? 한 100개 정도 되는 글자들이 각각 한 개씩 추출되면서 ch로 저장이 됩니다. 그러면 이 ch로 저장된 글자를 다음과 같이 get x, y, as로 하면은 반환이 3개가 됐죠. 이렇게 x, y 사이즈가 랜덤하게 추출돼서 반환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랜덤하게 추출된 위치랑 사이즈 정보에다가 지금 여기 ch의 글자 정보가 들어가 있죠. 그리고 거기서 컬러 리스트에서 랜덤하게 컬러까지 뽑은 다음에 이거를 터틀에서 좌표 놓고 컬러 놓고 그 다음에 그 ch 글자를 실제로 폰트는 맑은 고딕으로 해다오 라고 넣고 텍스트 사이즈를 설정해주면 아까 우리 이 전전 슬라이드에서 봤던 그 훈민정음을 그 윈도우 창 안에서 글자들이 막 이렇게 움직이는 거를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포문은 몇 번 돌까요? 그 훈민정음의 글자 개수만큼 돌겠죠. 자, 여기까지가 훈민정음을 이용해서 그래피컬하게 움직이는 그런 훈민정음 글자들을 구현하는 코드였습니다. 자, 이상으로 우리가 함수에 대해서 배웠는데 오늘 배운 함수는 사실상 물론 모든 게 다 중요하긴 하지만 앞으로 프로그램 랭귀지를 완전 초급에서 초중급 혹은 중급으로 넘어갈 때 이때 꼭 필요한 게 바로 함수를 어떻게 잘 다루냐에 따른 레벨 차이가 있습니다. 즉 여러분이 코딩을 하실 때 함수를 사용할 필요성을 못 느끼실 때가 있을 거예요. 아, 그냥 이렇게 해도 되는데 왜 하지? 하고 막 하다가 어느 순간 나중에 보면 이거 너무 반복하는 구문이 많은데 함수로 만들어야겠다 라고 깨닫는 순간 본인은 더 이상 완전 생초보가 아니다 라는 걸 깨닫게 되실 날이 올 겁니다. 그때를 위해서라도 지금 함수 공부를 미리 해두시면 그 날이 좀 더 빨리 오니까 강의를 꼼꼼히 보시고 함수는 이럴 때 사용하는 거구나 를 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듣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